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의 또 재밌는 작품을 고르셨군요. 네, 이번에도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을 골라봤는데요. 네, 네, 투영이라는 네, 작품입니다. 투영. 그러니까 뭐 어떤 물체의 그림자를 다른 물체에 비친다. 그렇죠. 혹은 어떤 것을 이렇게 통해서 본다. 네네. 이런 뜻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마 네. 읽은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마스모토 세이초 팬들이 많아서. 네, 네. 그렇죠. 사회파 작가의 태두라는 별명이 잘 어울릴 그럴 만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인공이 다이치라는 남자죠. 네, 네, 다이치. 다이치는 이제 그 도쿄의 유명 신문사를 다니다가 네, 사표를 내고 이제 시골의 지방신문사에 입사하게 되는 어, 인물입니다. 네, 그 기자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골이 SC로 이렇게 네, 나와 맞습니다. 있고요. 네, 지방신문사 이름은 요도신보입니다. 그리고 다이치의 아내가 나오는데 요리코고요. 시골 이 SC로 와서 캬바레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다이치가 새로 들어가는 회사 요도신보의 사장이 하타나카라는 사람인데 재밌는 분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시정 비판에 앞장서고 시의원을 8번 연속 낙선한 것으로 나와 있죠. 네네. 그리고 신노쿠라는 그 사람이 또 나오죠. 네. 그 요도신보 기자인데 네, 다이치의 인제 동료인 셈이죠. 그렇죠. 먼저 입사해 있던 기자, 네, 네네네네. 가 동료가 되는 것이고, 여기 배경이 SC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S는 영어 그 네. 알파벳으로 알파벳 이렇게 S입니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름 밝히지 않고 이니셜만 나와 있는데, 이시라는 시의원이 나와요. 네. 네, 윤락가를 꽉 잡고 있는 힘 있는 의원으로 나오고요. 미나미라는 사람도 있죠. 네. 이분이 인제 그 SC 토목과장인데 네. 신념을 가지고 불의에 맞서는 공무원으로 나오죠.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사회에도. 네. 또 야마시타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SC의 항만과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토목과 개정에서 승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힘 있는 의원이란 이시의의 측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 해설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북테일러 스칼렛과 함께합니다. 시작해 주실까요? 다무라 다이치는 다니던 도쿄의 유명 신문사에서 부장과 싸우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부장과 싸웠다기보단 바에서 일하고 있는 요리코에게 빠져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 사표를 낼 지경에 이른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사회부라는 바쁜 부서에서 무사할 리가 없었죠. 선임 부장이 있을 때는 일도 열심히 했고 부장한테도 신임을 받아 유능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지금 부장은 왜 그런지 그를 싫어하고 냉대했어요. 시골로 내려갈까 한다는 다이치에게 요리코도 맘대로 하라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가지고 도쿄에서 직장을 찾느라 우왕좌왕하며 돈을 낭비하느니 물가가 싼 시골에서 직장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둘은 세토 내해에 있는 S시로 이사했어요. 그곳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다랑 가까워 좋아하는 낚시도 할 수 있고 왠지 살기 좋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요리코와 새로 시작한 새빵살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가가 싸다고 해도 수입도 없이 낚시만 하면서 3개월을 보낸 지금은 한계가 코앞에 닥쳤어요. 한가로운 시골이라도 취직난은 매 한 가지였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요리코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낚시만 하러 다녔어요. 하루는 저녁 때 다이치가 집에 돌아왔는데 요리코가 앉아서 화장을 한 얼굴로 외출복을 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요리코는 제일 큰 캬바레에서 일자리를 찾았다며 말도 안 하고 갔다 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이치는 미안하다는 요리코에게 드디어 자기도 기둥서방이 되었다며 쓴웃음을 지었죠.
겉보기에도 도쿄 변두리에서 제일 큰 긴자라는 캬바레에 다이치는 매일 밤 요리코를 데리러 가곤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요리코가 이곳 캬바레에서 바로 인기를 끈 건 남편의 눈에 당연해 보였지만 그런 수입에 기대어 산다는 사실이 구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진지하게 신문의 구인란을 들여다봐도 30 전후의 남자에게 얼마나 일자리가 없는지를 절감할 뿐이었어요. 요리코는 그렇게 안달할 것 없다고 마음을 써주었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루는 신문 광고란에 유능한 기자 초빙, 신체 건강하고 열이 있는 자 요망, 요도 신문사 라는 세 줄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이름도 없는 지방신문일 거라고 생각하며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갔어요. 비좁은 골목길 안에 오래된 민가 앞에 어울리지 않게 요도신문사라는 간판이 큼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초라해서 멈칫했지만 어쨌든 들어가 봤어요. 좁은 현관에 서니 낡아서 바닥이 일어난 다다미방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책상과 덜컹덜컹하는 바퀴 달린 의자가 겨우 구색을 갖추고 있었죠. 안주인으로 보이는 정갈한 인상의 중년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는데 용건을 말하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좁고 어둡고 급한 계단을 올라가자 2층에는 8첩짜리 방에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사장의 남편이 요 반년 동안 알아누워 있는 탓에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장은 눈이 크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괴팍한 느낌의 50대 남자였는데 그의 말투와 눈빛은 힘있고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요도신보사 사장인 하타나카 가키치라고 소개한 뒤 다이치에게 신문기자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이치가 3년 정도 경험이 있다고 하자 신상에 대해선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SC의 시정이 얼마나 어설픈지 또 중앙의 정치가 지방 행정에 대해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등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20분 동안의 이야기가 끝나자 지금 한 말의 요점을 그 자리에서 신문 기사체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건 신문사 입사 시험의 기본이기 때문에 다이치는 대충 써서 냈죠. 하타나카 사장은 그걸 읽더니 다이치에게 현 정치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을 써서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라고 하며 2절짜리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건네주었어요. 바로 요도신보였죠. 다이치가 집에 와서 요도신보를 읽어보니 사회면도 없이 온통 시정기사뿐이었습니다. 시정기사도 보도와 공격이 뒤죽박죽된 주관적인 기사로 가득했죠. 한마디로 예상 그대로의 지방신문이었습니다. 누워서 신문을 반복해서 읽고 있자니 다이치는 자기 급이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하는 서글픔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일본을 대표하는 신문에 기사를 쓰든 지방의 작은 신문에 쓰든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는 요도신보라는 제명 옆에 항상 정의롭게 시정의 악과 싸운다 라고 인쇄된 이 구호를 중얼거리면서 요리코를 마중하러 어두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튿날 채용이 결정되었을 때 하타나카 사장은 이부자리에 앉은 채 눈을 빛내면서 말했다. 실은 자네가 11명째 지원자인데 이 자네가 내 심사 기준을 통과했으니까 열심히 하시게. 그리고 타양 사람이라 잘 모를 테니까 이 시정의 현황을 대강 알려주지. 우선 우리 시는 시장파와 보좌파로 나눠져 있어. 그 보좌라는 사람은 이 매사 시장에 반대를 하지. 그렇다면 왜 시장이 보좌를 자르지 못하느냐 하면
이 보좌가 책사라서 시의원 중에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야. 게다가 이 보좌는 차기 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생각이라서 고위 공무원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 한마디로 말해 자르기에는 보좌가 너무 커져버린 거야. 그리고 보좌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계장 이상의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하고 있어. 또 그 공무원을 시의원이 자기 편할 대로 움직이고 있고 말이야. 자, 알겠나? 이게 우리 시의 현황이야. 그럼 사장님은 시장파신가요? 다이치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아니야. 나는 어느 파도 아니라고. 다만 20만 시민들의 편이지. 시정 악과 싸워온 신념의 남자야, 내가. 시장, 보좌, 시의원, 또 공무원 모두들 나를 눈엣가시로 보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혼자라도 할 거니까. 하필이면 병으로 자리 보존을 하고 있어서 유감이지만 뭐 놈들은 좋아하겠지. 젠장,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자네 말이야, 나 대신에 우리 시의 시정 악을 철저히 부숴주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 광고 한 줄도 구걸하지 않으니까. 참, 자네 동료가 있어. 그 동료를 좀 소개해 줄게. 유아사 신노쿠라고 하는데 이 성실하긴 한데 패기가 부족하게 흠이야. 하타나카 사장은 자기 부인에게 신노쿠를 불러오게 했다. 유아사 신노쿠는 등이 구부정하고 얼굴이 가무잡잡하며 주름이 많아서 꽤 나이가 들어버렸다. 처음 만난 인사를 겸해서 다이치는 그와 오뎅집에 갔다. 신노쿠는 술을 홀짝거리며 사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장,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우리 시의 고위층들한테 미운 털이 박혔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미친 개처럼 물고 늘어지니까요. 그리고 시의원 선거에서 8번 연속 낙선한 기록 보유자예요. 뭐 지금은 병에 걸려서 상심하고 있지요. 게다가 저는 대장성에 안 차요. 뭐 후각도 없지 필력도 없지 그래서요. 그래도 이 타블로이드판 주간신문을 저 혼자서 메우고 있어요. 뭐 하긴 이런 신문 가지고는 자랑거리도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나는 대장이 좋아요. 돈 욕심 내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고요. 이 사모님도 남편이 하고 싶은 일만 해서 포기했다면서 빈 쌀통을 보고 웃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모님도 참 좋아요. 다무라 씨 오신 거 환영하고요. 대장을 잘 부탁합니다. 다이치가 입사해서 그 신문사는 이제 사원 2명이 되었다. 인쇄는 작고 허름한 인쇄소에 소량으로 맡기고 있었다. 레이아웃과 교정, 조판까지 전부 사원의 일이었다. 대형 신문사의 시끌벅적한 인쇄소와는 천양지차다. 달랑 알전구 한두 개가 매달려 있는 어두컴컴한 활판대 위에서 나이든 장인이 꼼지락거리며 활자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이치는 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요리코는 싫으면 얼마든지 그만두라며 위로했다. 마치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바뀐 것 같았지만 다이치는 담배를 피우며 잠자코 있었다. 아직 요도 신보의 기자 명함은 보여줄 용기가 없었다. 세금을 제하고 8,000엔이라는 월급을 속으로 생각해보고 있었다. 다음 날은 주요 취재 장소인 시청을 돌면서 신노쿠가 각 과의 과장에게 다이치를 소개시켜 주었다. 어느 과장이나 실없이 웃는 신노쿠를 우습게 보는 듯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무시하는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대형 신문사와 대여섯 군데의 지방 신문사로 결성된 시정 기자 클럽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요도 신보는 어디를 가도 찬밥 신세였던 것이다. 그런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신노크는 구부정한 등을 더 굽히고 비굴하게 웃으면서 취재를 다니고 있었다. 다이치는 그 모습에서도 하타나카 사장의 오만한 투지와 통하는 반항심이 있음을 느꼈다. 2달가량 지나 조금은 익숙해진 다이치는 토목과로 향했습니다. 토목과장은 미남이라고 하는 비교적 서글서글한 사람이었어요. 다이치가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는데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미나미 토목과장에게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고 있었고, 토목과장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때가 좋지 않다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얼굴이 붉고 턱이 두 겹으로 접힌 덩치 큰 남자가 다이치를 힐끗 봤습니다. 얼핏 본 눈매가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나타나서 방해를 받았다는 저기가 가득했죠. 남자는 과장의 숙인 머리 위로 다음에 다시 보자며 성난 목소리를 내뱉더니 복도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혼나고 있던 미나미 과장이 고개를 들어 날카롭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토목과에는 개장 자리가 3개 있었는데 그중 한 개장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어슬렁어슬렁 덩치 큰 남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뭔가 의미가 담긴 듯한 과장의 시선이 그를 쫓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2, 3초 사이의 무언급 같은 움직임을 다이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이치가 별일 없냐며 과장에게 물었지만 과장은 별로 특별한 일은 없다며 눈길도 주지 않았죠. 그날 밤 오뎅집에서 신로쿠에게 낮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더니 신로쿠는 재밌었겠다며 그들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덩치 큰 남자는 이시이 엔키치라는 시의원인데 율락과 구역을 꽉 잡고 있는 나름 힘있는 시의원이고, 따라 나간 남자는 야마시타 계장인데 요령 있고 여자를 밝히는 보좌파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신노크는 사정을 잘 모르는 다이치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관찰하다니 상당히 날카롭다고 추켜 세웠어요. 그러면서 마음 약한 미나미 과장을 들볶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며 조사해보면 뭔가 나올 것 같다고 했죠. 게다가 요즘 요도신보에 눈에 띄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장이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요리코가 일하는 캬바레 긴자는 밤 11시에 영업이 끝나기 때문에 다이치는 요리코를 데리러 갈 때마다 남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오뎅집에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밤도 싸구려 술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낯익은 사람이 혼자 생각에 잠겨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나미 토목과장이었어요. 다이치는 그 옆자리로 옮기면서 과장님 아니냐며 말을 건넸습니다. 미나미 과장은 경계하듯 빤히 보다가 그제서야 생각난 듯 반가워했어요. 외롭던 차에 아는 얼굴을 만난 반가움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술잔을 주고받다 보니 조금 격이 없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다이치는 이시이 엔키치 의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미나미 과장에게 시의원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며 넌지시 던져보았습니다. 그러자 과장은 벼랑간 급소를 찔린 것처럼 굳어지며 갑자기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손목시계를 보고 먼저 간다고 하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2, 3초쯤 그대로 서 있더니 자기는 이 일만큼은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치는 이런 진부한 말을 하려고 머뭇거린 건가 싶었지만 절박한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심각할 때일수록 평범한 말을 하는 법이니까요. 다이치는 뭔가가 있다는 촉이 왔어요. 11시가 지나자 아내를 마중하기 위해 다이치도 일어났습니다. 언제나처럼 뒷문으로 여자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곳에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차에서 커다란 남자의 그림자가 나와서 여자들의 무리로 들어갔어요.
남자가 한 여자를 차에 태우려고 손을 잡아 끌자 여자가 거부했고 다른 여자들도 왁자지껄 떠들면서 남자를 구슬렀어요. 남자는 결국 포기했는지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더니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널찍한 어깨가 눈에 익은 덩치 큰 남자는 이시 의원이었고 차에 태우려고 했던 여자는 요리코였어요. 멀리서 보고 있던 다이치는 요리코를 만나자 그 남자가 이시 엔키치라는 시의원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코는 잘 모르겠다며 요즘 거의 매일 와서 춤추자고 해서 성가시다고 했어요. 오늘 밤 우연히 미나미 과장과 이시 의원을 둘 다 만났다는 사실이 다이치에게는 뭔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한 다이치에게 신로쿠가 갑자기 보여줄 게 있다며 바닷가 근처의 어느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공장인지 창고인지 모를 기름한 두 채의 가건물이었는데 유리창도 거의 다 깨진 황폐한 모습이었죠. 그런 건물이 넓은 공터에 오독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이시 의원이 소유한 철사 공장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깨진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기계가 두세 개 방치되어 있을 뿐 횡댕그렁한 빈 건물이었어요. 그 공장은 이시 의원이 2년 전에 세웠는데 사업 부진으로 반년 전부터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200만 엔가량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시의 항만 예정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퇴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시의원이 400만 엔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토모카의 야마시타 계장은 400만 엔의 보상금 계획안을 작성해서 결제를 올렸지만 미나미 과장이 결제 도장을 안 찍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결제를 안 하는 거 아니겠냐고 다이치가 말하자 시노쿠는 그게 아니라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자기도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이치는 이상했어요. 요구하는 보상금이 과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건 왜 그런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시 의원이 미나미 과장을 윽박지른 것도 어쩌면 이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시노쿠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땅 주인을 찾아가 보자고 했습니다. 시노쿠의 후각에 다이치는 대신 놀랐어요. 찾아간 땅 주인은 전당포를 하는 노인이었는데 이시 의원이 자기 허락도 없이 공장을 세워서 꽤나 시끄럽게 실랑이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시의원인데다가 사용비도 다달이 준다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했죠. 땅 주인 몰래 공장을 세웠다는 것으로 봐선 건축 허가도 안 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시청 건축가에 알아보니 역시나 예상대로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둘은 미나미 과장이 도장을 안 찍어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다이치는 2년 전에 이미 그곳이 개발될 것이라는 걸 알고 이시 의원이 처음부터 퇴거 보상금을 노리고 공장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은 허울이고 기계 소리로 신용만 냈을 거라고 자신의 추리를 신로쿠에게 설명했어요. 신로쿠는 제법이라며 다이치를 칭찬했죠. 다이치는 미나미 과장이 자신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목이 메면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뒤 토목과의 야마시타 계장이 항만 과장으로 승진했다. 시에서는 항만 계획을 미래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토목과 밑에 있던 항만계를 항만과로 독립시키고 야마시타를 과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 발표를 보고 병상에 있는 하타나카 사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야마시타를 과장에 앉히려고 이 항만계를 토목과에서 분리한 게 분명해. 이 시인은
미나미 때문에 뜻대로 안 되니까 야마시타를 앞세워 단물을 빨아먹을 생각인 거야.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만. 자, 열심히들 지켜보자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신노쿠가 다이치에게 일이 재미있게 되어가니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했다. 도쿄에 있을 때는 신문사 깃발을 펄럭이면서 회사 차량으로 출동했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 전철과 도보다. 신노쿠가 들어간 곳은 지난번에도 같이 왔던 바닷가였다. 가보니 이시이의 공장 건물이 조각조각 해체되고 무너진 목재며 판자가 쌓여 있었다. 섬들이 보이는 푸른 바다와 무너진 건물터,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공터의 풍경이 한 폭의 유화 같았다. 둘은 야마시타가 항만과장이 되더니 이시이가 보상금을 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시청 총무과에 문의했다. 그러나 이시이에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거 예상 밖인데? 실로쿠는 정말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다이치가 그럼 이시이가 정말 고분고분 물러섰을까? 이렇게 중얼거리자 신노쿠는 흥분하며 말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거든. 돈은 분명히 받았을 거야. 돈을 받았으니까 건물을 해체했겠지. 게다가 야마시타가 과장이 된 직후잖아. 총무과에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여긴 속임수가 있는 거야. 좋아, 그 속임수를 찾아보자고. 다이치는 그날 밤 긴자에 갔다. 아내가 일하는 캬바레에 손님으로 가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오늘은 목적이 있었다. 이 시인은 여전히 요리코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다른 남자의 표적이 되어 춤을 추는 아내를 보는 것도 약간 신선했다. 이 시가 지배인을 부르더니 웃으면서 뭔가 말했다. 그리고는 지배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어서자 주위에 있던 여자들도 줄줄이 일어났다. 이 시인은 요리코를 잡고 놓지 않았지만 요리코는 볼 일이 있는 것처럼 자리를 뜨더니 다이치 쪽으로 왔다. 요리코는 우연히 아는 손님을 만난 것처럼 어머, 오랜만이에요? 하고 인사했다. 다이치 옆에 여자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다이치도 그냥 오랜만이라고 말하며 거기에 맞추었다. 요리코는 저 지금부터 이시 씨하고 자초로에 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봐요. 라고 말하고 악수를 하고는 다시 이시의 옆으로 돌아갔다. 이시가 빤히 쳐다보았지만 그는 모르는 체하고 맥주를 마셨다. 다이치는 옆에 있는 여자한테 자초로가 뭐냐고 물었다. 여자는 자초로를 모르느냐면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요리집이라고 했다. 다이치는 요리코의 말뜻을 알았다. 그건 자초로라는 요리집으로 와달라는 말이었다.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지배인이 시무룩한 얼굴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시이가 촬영회를 연다고 한창 바쁠 시간에 여자들 서너 명을 데려갔다고 했다. 시의 보스나 다름없는 이시이의 말에 거절할 수도 없다고 했다. 촬영회? 촬영회라니 이시에게 그런 취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어물어 찾아간 자초로는 과연 커다란 저택이었다. 바다와 가까운지 바람에서 바다 냄새가 났다. 이시의 촬영장에 왔다고 하니까 종업원들이 안뜰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 구두 소리를 죽이고 가보았더니 안뜰의 잔디 위에 여자들이 늘어서 있고 그들을 둘러싸고 20명쯤 되는 검은 그림자가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다. 외등이 어두워서 확실치는 않지만 모두들 카메라를 손에 들고 모델에게 포즈를 지시하는 모양이었다. 9시가 다 돼가니 슬슬 시작하자고 말하는 이시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말에 이끌린 듯 그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윽고
포즈를 취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가 한바탕 들리더니 어느 순간 번쩍하고 플래시가 터졌다. 그것을 시작으로 연속해서 플래시가 터졌다. 20명가량이 계속해서 제각기 셔터를 눌러대니 플래시가 그칠 새가 없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다이치는 지루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라면 요리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살짝 자초로 밖으로 나갔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은 없고 새까만 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보고 있자니 문득 도쿄가 그리워졌다. 공연히 밤바다가 보고 싶어져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걸어가니 시커먼 창고 같은 건물들이 어지러이 늘어서 있었다. 그 사이를 지나서 겨우 바다 앞으로 나왔다. 밤이라서 바다는 검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래는 벼랑이라서 밤바다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건너편에는 섬이 있지만 불빛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오른쪽 해안 가까이에 똑딱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듯 돛대 위에 등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지륵 같은 바다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 똑딱선과 벼랑 사이에 또 한 척, 등도 켜지 않은 배가 검은 그림자처럼 떠 있었다. 모든 것이 쓸쓸하기만 한 어두운 바다였다. 다이치는 이런 세토내해에 이름 없는 소도시에 흘러들어온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아니, 그런 자신을 따라온 요리코가 가여웠다. 다이치는 거기에 몇 분쯤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기운이 빠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데 요리코가 그를 깨웠다. 촬영회는 어땠냐고 다이치가 졸린 목소리로 묻자 얼마나 길든지 1시간 동안 계속 찍기만 했다고 피곤하다고 하며 그나마 팁은 많이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튿날 아침 조간신문에 토목 과장의 행방불명을 보도하는 기사가 다음과 같이 크게 실렸습니다. 10일 밤 토목 과장 미나미 씨가 귀가하지 않아 걱정한 가족이 여러 곳에 문의했으나 어디서도 단서를 찾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나미 씨는 조신한 성격이라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외박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10일 밤 미나미 씨는 최근의 인사이동으로 토목과 개장에서 신설 항만과장이 된 야마시타 다케오 씨의 송별회에 참석, 9시 10분경 연회를 마치고 귀갓길에 올랐다. 당시 미나미 씨는 만취 상태였는데 모두의 만류에도 자전거를 타고 돌아갔다고 한다. 다음은 야마시타 항만과장의 말이다. 미나미 과장이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두고 걸어가라고 권했지만 평소 습관대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갔다. 그때 대까지 발에다 들였어야 했다. 무사하기만을 빈다. 다이치는 신문을 읽고 놀라서 회사로 뛰쳐나갔습니다. 회사에는 신로쿠가 벌써 와서 하타나카 사장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침상에 앉아있는 하타나카 사장은 시정의 부패가 마침내 이런 불상사를 일으켰다며 무척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치는 미나미 과장의 행방불명을 아직 시정과 연결시키기엔 이르다고 했죠. 아직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자 사장은 험악한 눈초리로 다이치를 노려보며 지금까지 대형 신문사에서 일부분밖에 담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근시안적인 말을 하는 거라며 진상을 통찰하려면 더 큰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나미 과장과 한두 마디쯤은 나눈 적이 있을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예전에 미나미 과장이 자기는 일만큼은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했던 게 퍼뜩 떠올랐어요. 그래, 그 말도 자료라고 하면 자료지. 다이치는 노인네가 의외로 괜찮은 말을 하는군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나미 과장의 시신이 상류에서 발견됐다는 경찰서의 전화였어요.
자전거도 같이 건져 올렸는데 외상이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사고사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나미 토목과장의 장례식은 오후 3시에 자택에서 치른다고 했습니다. 다이치도 조문을 가기로 했죠. 생전에 미나미 과장과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미나미 과장이 말하던 신념이란 이시희 의원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부정에 저항하겠다는 결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개 가장이라는 그의 지위와 심약한 성격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결심이었는지 다이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시희 의원은 논리를 들이대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미나미 과장 대신 자신의 신복인 야마시타를 항만과장 자리에 앉힌 것이었죠. 그러던 차에 미나미 과장이 불의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하타나카 사장은 타살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분노에서 나온 감정적인 말이고 딱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다이치는 그간 만남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라 생각하고 미나미 과장의 영전에 향을 올리고 싶었어요. 미나미 과장의 집을 찾아가면서 다이치는 최근에 이 동네에 온 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10일 밤 이시이의 촬영회가 있던 자초로 부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밤이고 지금은 낮이라 느낌은 달랐지만 왼쪽에 자초로의 지붕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낯익은 창고가 있는 걸로 봐서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 창고 옆을 지나서 바다를 보러 갔었죠. 우연히도 미나미 과장의 집은 자초로 근방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진 곳에 미나미 과장의 집이 있었어요. 사거리에서 4, 5분 정도의 거리였고 변두리라서 인가 사이에 밭이 있었어요. 다이치가 천천히 걸어가는데 길가 전봇대에 정기공인 듯한 남자가 올라가서 외등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던 동네 노인이 정기공에게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기에 뛰어와서 봤더니 외등이 꺼져 있고 어떤 남자가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도망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기총인 것 같다며 애도 아니고 어른이 외등을 공기총으로 쏘다니 별장난을 하는 놈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걸 들은 다이치는 시골이라서 그런지 이런 장난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미나미 과장의 집 앞에 오자 역시 시청 간부 장례식답게 길가까지 화환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조의금을 접수받고 있던 시청 직원들은 다이치가 요도신문 기자라는 걸 알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하타나카 사장이 늘 시정을 꼬집기 때문에 시청 직원들에게 요도신문은 눈의 가시였죠. 직원들 중에는 야마시타 항만과장도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얼마 전까지 미나미 과장의 부하였으니 사실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관 앞에서 다이치는 마음을 다해 향을 올렸습니다. 다이치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는 야마시타와 눈이 마주쳤지만요. 다이치는 미나미 과장의 집을 나와서 사거리 쪽으로 되돌아갔다. 올 때 보았던 외등의 수리가 끝나서 새 전구로 교체되어 있었다. 사거리까지 와서 이 길에서 꺾지 않고 곧장 가면 바다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방에 푸른 바다가 조금씩 보였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니까 요리코가 드레스를 다리고 있었다. 다이치는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말하며 다다미 위에 들어 누웠다. 그러자 요리코가 회사에 안 나가도 되냐며 물었다. 회사라는 말을 들으니 낯간지러워졌다. 사장과 기자를 합쳐 모두 3명. 반절짜리 신문은 동네 공장에서 주문 인쇄를 하고 있다. 피곤하다고 말하며 다이치는 요리코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요리코의 눈이 웃음을 띠고 있었다. 요리코는 여전히 예뻤다.
요리코가 갑자기 입술을 밀착해왔다. 다이치는 그만 그녀가 불쌍해져서 팔을 돌려 허리를 안았다. 저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가 속삭이자 요리코는 고개를 크게 젓고는 물끄러미 다이치를 바라보았다. 당신 참 착해. 위로하는 듯한 말투였다. 요리코, 건강 조심해야 돼. 당신이야말로 늘 건강 지켜. 당신한테 미나미 씨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이런 곳에서 내버려지면 난 갈 데도 없다고. 요리코가 평소처럼 농담처럼 말했기 때문에 다이치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시이가 거두어 주겠지. 어머, 그래도 돼? 요리코의 눈에 장난기가 돌았다. 괜찮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 말이야. 요즘 굉장히 끈질기게 치근덕거려. 내가 적당히 상대는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래? 뭐 이상한 짓은 안 해? 그야 몸을 만지려고 이런저런 시도는 하지. 그래도 걱정 마. 이상한 짓은 절대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틈만 있으면 기회를 노린다니까. 저 있잖아. 지난번 촬영회 때, 어? 그러고 보니까 미나미 씨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바로 그날이네. 그때도 돌아올 때 날 데려가겠다면서 차를 대기시켜 놓았더라고. 뿌리치고 도망을 왔는데 좀 무서웠어. 그런 일이 있을까봐 당신한테 사인을 보낸 건데 말이야. 그새 먼저 가버리고. 아무튼 못 믿겠다니까. 근데 좀 이상해. 그 촬영회 말이야. 이시이가 주최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시이는 사진에 전혀 취미가 없대. 이상하지 않아? 나 때문에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인 건가? 그래? 다이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날 밤에 미나미 과장이 익사를 한 것이다. 촬영회와 미나미 과장의 죽음. 이 두 가지 사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보여서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우연인지는 몰라도 거의 같은 시각에 일어났다. 미나미 과장의 죽음은 틀림없이 타살이라는 하타나카 사장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 지금부터 현장에 가보자. 다이치는 전에 왔던 사거리에 섰다. 그런데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일까? 그렇지, 바다가 남쪽이니까 바다와 반대 방향인 미나미 과장의 집은 북쪽이다. 도로에서 북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자초로의 지붕이 보인다. 평소 미나미 과장은 시청이 있는 서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와서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꺾어져서 집으로 간다. 그날 밤 연회에서 돌아올 때도 사거리까지는 이 길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꺾어서 곧장 200m쯤 가면 벼랑이 나오고 그 밑으로는 바다다. 다시 말해,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틀면 집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틀면 바다가 나오는 것이다. 혹시 미나미 과장이 방향을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십몇 년 동안 같은 길을 다니고 있기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다이치는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꺾어져서 벼랑 쪽으로 갔다. 벼랑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평온한 바다의 길은 하지만 미나미 과장을 삼킨 흰 파도가 제법 격렬하게 석축을 때리고 있었다. 바다를 바라보던 다이치는 문득 뭔가 예전과는 다르게 바다가 너무 넓다는 느낌이 들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날 밤에는 벼랑 건너편에 화물선이 있었다. 그리고 화물선 뒤에는 똑딱선이 정박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없다. 바다가 넓어 보인 건 바로 그래서였다. 바다를 보며 다시 애절한 기분이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언제쯤 도쿄에 돌아갈 수 있을지. 무엇보다 요리코를 이런 곳에 더 둘 수는 없는데. 생각에서 깨어나 보니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그렇지,
하타나카 사장한테 연락을 해야 한다. 노인네, 틀림없이 어디 갔나 걱정하고 있을 거다. 잡화점에서 전화를 잠깐 빌려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건 현장에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사장은 활기찬 목소리로 신노쿠도 시청 쪽을 열심히 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나미 과장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니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자고, 무능한 경찰의 눈을 뜨게 해주자며 다이치의 실력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사장의 들뜬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다이치가 사거리까지 오자 북쪽에서 멀리 외등이 빛나고 있었다. 조문길에 전기공이 수리하던 것이 떠올랐다. 방향을 서쪽으로 틀려고 하니 반대편인 동쪽에 무언가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철공소가 있는 모양이다. 야간 작업이라도 하는지 용접을 하는 불빛이 쉬지 않고 번쩍거리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가보기로 했다. 예상했던 대로 작은 공장이 나왔다. 문에는 오구마 철공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다이치는 공장 옆에 있는 허름한 사무소로 들어갔다. 몇 분 뒤 다이치는 흥분한 상태로 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더니 열심히 연필로 지도를 그렸다. 완성된 지도를 보면서 다이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아침에 출근하니 사장은 신로쿠가 쓸만한 취재를 해왔다며 무척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신로쿠는 이시이가 왜 공장을 알아서 허물었는지 알아냈다고 했어요. 신로쿠는 일전에 이시이가 한 푼도 안 받고 순순히 건물을 허물 리가 없다며 감춰진 속임수를 찾아내겠다고 했었어요. 신로쿠가 말하길 돈은 항만 확장비 명목으로 항만과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다이치는 감탄했어요. 항만 확장비라니. 기막힌 착상이었어요. 시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항만을 확장해서 정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명목으로 600만 엔을 받았다고 했어요. 항만 의원인 이시이가 야마시타와 담합을 한 거였죠. 다른 의원들은 이시이의 위세에 눌려 눈치만 살핀 거였고요. 조용히 듣고 있던 하타나카 사장이 큰 소리로 하나같이 썩었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요도신보는 단연코 시민에게 호소해서 부패한 시정을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죠. 다이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장의 호언장담이 믿음직스럽게 들렸어요. 사장은 다이치에게 어제 미나미 과장의 사인을 조사한다고 했던 건 뭐냐고 물었어요. 다이치는 아직은 추정 단계지만 미나미 과장은 살해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치가 그렇게 말하자 사장은 시원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이치는 만약 타살이라면 범인이 누구냐고 생각하냐고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은 당연히 이시이 일당이라고 대답했죠. 미나미 과장은 정의감에서 소수의 반 이시이파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했고 그 때문에 이시이는 미나미를 죽여서 선수를 친 거라고 했어요. 다이치와 신노크는 2층에서 내려와 낡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곳이 편집부예요. 신노크는 앉자마자 미나미 과장의 사인에 대해 대장에게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이치는 미나미 과장을 직접 바다에 빠뜨린 사람은 없지만 같은 결과를 만든 자가 있으니 타살이 맞다고 했어요. 시노쿠가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다이치는 지도를 그려 자신의 추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추리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노쿠에게 2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10일 밤 벼랑 앞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과 뚝딱선은 어디 베이고 누가 전세를 냈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야마시타의 송별회가 몇 시에 끝났고
미나미 과장이 얼마나 취했는지 알아봐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 일은 간단하다며 신노쿠는 터벅터벅 무정하게 혼자 걸어갔습니다. 다이치는 미나미 과장의 집 쪽으로 갔습니다. 언젠가 봤던 전봇대 밑에서 외등을 올려다보다가 주변에 공기총 탄피가 떨어져 있지 않나 싶어 허리를 굽히고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벼랑간 머리 위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이치가 놀라서 올려다보니 그때 정기공과 이야기를 하던 노인이 바로 옆집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이치는 오히려 기뻐하며 자기는 요도신문사 기자인데 탄피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요도신문사 이름은 노인이 누구냐고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대긴 했어요. 신기가 불편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노인은 싱글벙글하면서 대문으로 나오더니 요도신문 애독자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시정 비판이 통렬하다며 잘하고 있다고까지 했어요. 사장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공기총 탄피는 찾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묻는 노인에게 다이치는 외등 전구가 망가진 게 며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일 저녁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다이치는 내심 쾌재를 불렀죠. 그때 갑자기 노인이 손을 내밀며 이게 그 탄피라고 하며 정말 탄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주운 건데 나쁜 놈을 혼쭐 내려고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찾았냐고 노인에게 묻자 그때는 도망쳤었지만 동네가 좁아서 결국 찾았다고 했어요. 다이치는 들떠서 그게 누구냐고 묻자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다이치는 시정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순간적으로 대답해 버렸어요. 그러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요도신문을 위해 말해준다며 범인은 야마시타라는 시청 과장집 아들내미라고 했어요. 저녁 때 다이치와 시노쿠는 늘 가는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시노쿠는 그동안 알아낸 것을 구석자리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요리집에서의 모임은 3일 전부터 야마시타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었고 밤 9시 좀 넘어서 마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밤 9시 넘어서란 말을 듣자 다이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9시 5분에 모임이 끝났고 미나미 과장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출발한 건 9시 10분이었습니다. 미나미 과장은 취해 있었다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였으니 그렇게 심하게 취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선박 쪽이었어요. 화물선이라고 생각했던 선박은 사실 모래를 퍼내는 준설선이었고 현이 소유하는 선박인데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똑딱선은 출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에 있는 2개의 선박회사 모두 그런 배를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침 2군데 다 시노쿠가 잘 아는 데라 거짓말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노쿠의 말대로 문제는 작은 똑딱선이었습니다. 야마시타가 전세를 낸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시내에 있는 선박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이상했어요. 어디선가 배를 전세를 냈을 텐데 아직 단서가 없었습니다. 이시이나 야마시타의 부하가 있을 텐데 이건 조사하려면 고생 좀 할 것 같았지만 다이치는 아무리 고생해도 끝까지 밝혀내고 싶었어요. 다이치는 신노쿠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요리코는 없었어요. 혼자 드러누워 생각에 잠겼지요. 이시이가 촬영회를 한다면서 여자들을 데리고 캬바레 긴자를 나선 것이 8시 40분경이었습니다. 다이치가 따라가 봤던 자초로에서는 20명쯤 되는 아마추어 카메라맨이 열심히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요리코의 말에 따르면 사진 촬영은 1시간이나 계속됐다고 했어요. 연애가 끝나고 미나미 과장이 요리집을 나온 것은 밤 9시 10분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거리까지 자전거로 10분 정도 걸리니까 자초로에서 촬영회가 한창일 때예요. 이 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했죠. 똑딱선도 이시이나 야마시타가 같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배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이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떠보니 요리코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이런 데서 이불도 안 깔고 자면 감기 걸려. 뭐야? 벌써 돌아올 시간이야? 지금 몇 시인데? 11시 반.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난 괜찮아. 안 돼. 미조구치 씨처럼 감기 걸려서 입원하거나 하면 어떡해? 미조구치가 누군데? 응, 가게에 자주 오는 이시의 측근이야. 뭐 시청에 무슨 계장이라던데 밤에 마작을 하다가 감기에 걸렸대. 뭐 마작 좀 한다고 감기에 걸리나? 그게 요즘 들어서 별로 안 보이길래 이시의 다른 측근한테 물어보았더니 글쎄 배 위에서 밤 12시까지 마작을 했다지 뭐야. 그래서 바닷바람을 좀 맞았나 봐. 남사스러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르쳐줬어. 뭐라고? 배 위에서 마작을 했다고? 그것도 한밤중에? 다이치가 벌떡 일어났다. 응, 갑자기 왜 그래? 저 요리코, 그 얘기를 해준 사람한테 더 좀 자세히 물어봐줘. 아주 중요한 일이야. 서비스도 좀 해주고, 뭐 그 정도는 눈 감아줄게. 당신은 별소리를 다 해. 이틀 뒤, 다이치는 진상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면서 하타나카 사장 앞에 앉았다. 신노쿠도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옆에 앉았다. 하타나카 노인은 벌써부터 흥분한 얼굴로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시이하고 야마시타는 10일 밤에 미나미 과장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그 준비에 들어갔어요. 첫째, 자초로에서 촬영회를 열었는데 그것도 밤 9시 전부터 10시경까지 여는 조건이었죠. 둘째, 벼랑의 맞은편에 그 현 소유의 준설선이 있었는데 그 뒤에 똑딱선을 띄워야 했어요. 똑딱선의 돛대에는 등이 켜져 있었고 이 자리에서 대략 한 8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박을 해 있었죠. 셋째, 야마시타 항만 과장의 주선으로 요리집에서 연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출석한 미나미 과장을 9시가 지나서 자전거로 귀가를 시켜야 했죠. 그리고 넷째, 그날 밤에 미나미 과장의 집 근처에 외등이 꺼져 있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상의 네 가지가 이 범죄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미나미 과장은 항상 서쪽에서 출발해서 이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자택으로 갑니다. 뭐 낮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밤이면 이 근방은 상점도 없어서 매우 깜깜하죠. 다만 미나미 과장 댁 근처에 이 전봇도에 외등이 있어서 사거리까지 오면 이 외등의 불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구마라는 철공사가 있고요. 여기서는 용접을 하기 때문에 밤마다 번쩍번쩍하는 섬광이 보이죠. 즉 서쪽, 이 지도상으로 왼쪽에서 오다 보면 이 외등과 공장의 불빛은 자연히 하나의 표식이 되겠죠. 미나미 과장도 밤에 귀가를 할 때는 그걸 의식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 범죄의 착상이 있었어요. 만약 사거리에서 도착을 했을 때 외등과 공장의 용접 불빛이 평소와 반대쪽으로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그걸 표식으로 삼던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반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곧장 가면 벼랑이 나오게 되죠. 그날 밤 미나미 과장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그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틀려다가 잠깐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곧장 달려간 겁니다. 방위를 헷갈린 거죠. 과장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벼랑에서 바다로 추락하게 된 겁니다. 과장이 사거리에서 잠깐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는 것은 이 평소와 반대되는 곳에 외등과 공장의 섬광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취해 있었고 취했다는 생각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외등과 공장의 빛을 틀림없는 표식으로 믿고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자전거를 달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외등과 공장의 불빛이 그때 반대쪽에 있었다는 얘기인가? 네, 바로 그렇습니다. 10일 밤은 그랬어요. 우선 외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자가 그날 저녁에 공기총으로 그 외등의 전구를 쏘아서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또 오구마 철공소는 그날 휴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범인은 미리 오구마 철공소의 휴일을 알고 그날 일을 꾸미기로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외등과 공장의 빛을 껐습니다. 자, 그리고는 가짜 빛을 만들어야 됐죠. 그래서 그날 밤 자초로 정원에서 촬영회를 열고 20여 명에게 카메라의 플래시를 터뜨리게 해서 철공소의 불빛을 만들어낸 겁니다. 미나미 과장은 그걸 용접의 섬광으로 착각한 거죠. 자초로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구마 철공소와 대각선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똑딱선을 띄웠죠. 즉, 배에 돛대에 있는 등이 외등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서 범인은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준설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똑딱선을 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돛대의 등이 바다에 비치지 않으니까요. 준설선은 밤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등을 끄고 있어서 깜깜하죠. 자, 그러면 똑딱선에 있는 돛대의 등불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외등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은 시간인데요. 촬영회는 밤 9시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약 1시간가량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플래시를 터뜨린 거죠. 미나미 과장이 사거리에 도착하는 시간에 다소 오차가 있어도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겁니다. 미나미 과장은 예상대로 밤 9시가 지나서 연회를 마치고 자전거로 요리집을 출발했죠. 사거리에 도착한 게 아마 9시 15분이나 20분쯤 되었을 겁니다. 모든 일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는 가짜 외등과 가짜 공장의 섬광을 보고 바다를 향해서 곧바로 돌진한 겁니다. 그때 그가 술에 취해 있던 것도 방향을 착각한 원인의 하나였죠. 왼쪽으로 코너를 돌던 습관을 오른쪽으로 바꾸게 만든 것은 첫째가 위장한 불빛 때문이고 둘째는 취했기 때문에 사고력이 흐려진 점이에요. 취했다고 느낄 때 표식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경향은 누구에게나 흔히 있죠. 미나미 과장이 바다로 돌진했을 때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엔 익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죠. 자, 끝으로 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외등을 깬 건 야마시타의 장남이에요. 올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버지를 등에 업고 시청 직원으로 채용되었죠. 그리고 자초로의 촬영회를 연 것이 바로 이 시인데 정작 그 자신은 사진에 취미가 없었어요. 또 똑딱서는 이곳이 아니라 FC에 있는 선박회사 소유였어요. 야마시타는 믿을 만한 부하 직원 4명에게 배를 전세 내게 해서 밤 12시경까지 현장에 정박을 시켰죠.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사정을 말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배 안에서 마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날 밤 폐렴에 걸려서 입원을 했고요. 자, 제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와, 용케 해냈구만. 감개에 무량한 듯이 말하는 노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이거야말로 이시이와 야마시타가 공모한 범죄야. 그냥 둘 수는 없지. 자, 이 내용을 바로 기사로 정리하게. 신노쿠, 자네는
증거가 되는 이시 일당의 악행을 하나하나 쓰고 말이야. 그래, 좋았어. 이번 호는 전면을 이걸로 채우자고. 발행 부수는 만부야, 만부. 시 전체에 빠짐없이 배포해서 시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야. 뭐까짓 인쇄 비용이야. 있는 걸 전당포에 전부 잡혀서라도 충당을 할 테니까 자네들은 걱정 말게. 조용히 있던 신노쿠가 경찰에 먼저 알려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하며 물었다. 노인은 무슨 소리 나며 무능한 경찰은 우리 뒤에서 따라오게 두라고 말했다. 얼굴이 벌개진 노인은 이부자리 위에서 춤이라도 출 듯이 흥분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약 한 달쯤 뒤, 다이치는 예전 신문사 선배의 소개로 민간 방송사에 취직해서 도쿄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적한 역의 플랫폼으로 하타나카 사장의 부인과 신노쿠가 배웅을 나왔다. 사장은 여전히 몸이 아파서 배웅을 못 나왔다고 하며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고 부인이 대신 전해주었다. 다이치는 사장님 덕분에 신문 기자가 가야 할 바른 길에 처음으로 눈을 떴다며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다.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쓸쓸한 등불이 플랫폼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점점 멀어졌다. 다이치는 요리코와 마주 앉아 어두운 창을 언제까지나 응시했다. 다이치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플랫폼에서 배웅을 해주던 그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직도 눈에 선했다. 하지만 지금 북받쳐 오르는 감정은 그와 요리코가 지난 몇 달간 이곳에 남긴 그림자에 대한 애석함이 아닐까. 마스모토 세이초의 단편 투영이었습니다. 여기가 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무척 재밌는데요. 네, 굉장히 기발한 방법으로 살인을 맞습니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거 다이치가 설명을 나중에 했지만 이 불빛의 방향을 바꿔놓고 그렇죠. 스스로 벼랑 끝에 빠져 죽게 만든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이곳에 남긴 그림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네. 제목이 투영이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고요. 네. 이게 그 추리 소설 형식인데 경찰이 안 나옵니다. 무능한 경찰이라고 이렇게 사장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야, 이게 수십 년 전에 일본의 뭐 지방시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찝찝했는데 이런 열혈 신문이 있다는 게 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통 시정 기사뿐이었고 그 요도신보 이 제명 옆에 네. 항상 정의롭게 시정의 악과 싸운다.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구호라고 할까요? 네. 표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서 좀 든든하게 여겨졌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의 이 바른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했네요. 네. 여러 네. 가지로 저희가 생각할 게 많은 아,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분량이 상당히 긴데 이거 줄거리를 쓰려면 다시 완전히 처음부터 그 리라이팅을 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스칼렛님의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모든 애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쓰셨어요. 그래도 재미있으시죠? 네. 네, 재미있습니다. 우리 덕분에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요 댓글이 요즘 아주 또 성황입니다. 성황.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막 남겨주고 계신데 요 댓글에 이 스칼렛님께서 이렇게 또 답글 달아주시면 더 신나해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작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한 마스모토 세이초의 투영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